소지의 산업도시 구미의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주제를 전체 포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조 발제인데요. 기조 발제를 해주실 분은 윤종성 현재 숙명여대 백원 교수로 계시는 분입니다. 짧게 이력을 소개를 드리면 육군사관학교 37개로 졸업을 하셨고요. 대통령 경호실 보좌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지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이후에 또 육군중앙수사단장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성신여대에서 이제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다 퇴임을 하신 후에 지금 현재로는 숙명여대 백원 교수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기조 발제를 해주실 윤종성 교수님을 면단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안녕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꺼주시겠습니까? 윤종성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제는 박정희 리더십과 정치 철학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박정희 대통령 고향에서 박정희 리더십과 정치 철학을 소개해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부담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좀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론입니다. 박정희는 현대사에서 불가사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철권을 휘두른 장기 독재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낸 한강의 기적을 이룬 지도자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재임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산업화의 대전환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거나 또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 국민 뇌리 속에 되살아나 박정희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박정희 리더십과 정치 철학을 고찰해 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사유되고, 오늘은 자질 및 특성 리더십 정치 철학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또한 오늘의 주제인 산업도시 구미 현재와 내일을 대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희 자질의 특성입니다. 이에 앞서 62년의 짧은 삶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는 1917년 구미 산골에서 7남매 5형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가난해서 이 막내를 뛰려고 간장을 먹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으나 모질게 태어났다고 하죠. 또 8살 때 보통학교 입학해서는 연필과 노트 살 돈이 없어서 바꾸려고 계란을 가지고 가다 깨져서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는 머리가 좋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당시 경상사범, 평양사범과 함께 명문인 대구사범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 때 성적은 50등, 졸업 때는 꼴찌에서 2번째였습니다. 이도 학비는 면제가 됐으나
기숙사비 낼 돈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장기간 결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졸업 후 문경고등학교에서 3년 동안 교사 생활을 했으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그가 학창시절 나폴레옹 또 이수신 전기를 읽으면서 꿈꾸었던 군인의 길을 택하여 만주군관학교에 입교하였습니다. 만주군관학교에서 수소로 졸업한 박정희는 특전으로 일본 사관학교 3학년에 편입되어 졸업 후 만주 8단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해방이 되자 국내로 들어와 의로 지내다가 46년 9월에 국방경비사관학교 2기로 입교를 하게 됩니다. 임관호에는 춘천 8년대에서 근무하다가 대위로 진급해서 육군사관학교 전투학 교관 중 중대장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자 진압차 출동하였는데 남도당 가입 혐의로 군 수사 당국에 전격 체포가 되죠. 그리하여 사형구형 및 종신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좌익이었던 셋째형 상위가 우리 경찰관 총에 맞아 죽고 이때 형 친구들이 장례식을 도와준 계기로 해서 바꿔줘서 가입을 했고 또 그의 유능함을 아끼던 고 수사 책임자였던 백선엽 대령 등이 구원 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풀려나서 육군 정보국 문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발발하자 소령으로 원복되었고 인천 상륙작전 이래는 중령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해 말에는 대구 성당에서 유경수 여사와 결혼을 했죠. 박정희에게는 3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김호남 여사는 사범 학교 시절에 부모님께서 맺어줬으나 왠지 정이 안 들어서 헤어졌고 이화 여대생인 이혈라는 박정희가 체포되자 내가 원산에서 빨갱이가 싫어서 넘어왔는데 빨갱이와 함께 살 수 없다며 메모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박정희는 유경수 여사를 만나서 비로소 심리적 안정을 얻었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죠. 51년 4월에는 대령으로 진급해서 에버레디 계획 미국의 이승만 대통령 제도계획이죠. 여기 계획 작성에 참여를 하였고 전쟁이 끝난 53년 11월에는 장군으로 진급해서 오클라호마에 있는 미 포병학교에 유학을 떠납니다. 이로써 박정희는 동양의 라스베가스 만주와 일본 동경, 미국 등 동서양 문물을 체험하게 됩니다. 58년 3월에는 소장으로 진급해서 2군 군사령관 재입 시 5.16 군사정변을 주도하여 국가직원 최고회 의장으로서 군정을 실시하고 63년 민정 이양과 동시에 그는 5대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69년에 3선경을 하고 71년 7대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닉슨 닥트린 아시아의 방언은 아시아리게라는 닉슨 닥트린에 따라 닉슨 대통령이 중국 등을 방문하자 10월 유신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신 헌법을 공포하게 되죠. 내용은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무회의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는 6년 연임자를 절대합니다.
또 대통령 추천으로 국회의원 3분의 1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함으로써 야당을 군임정부로 만듭니다. 또한 대통령 국회 해상권, 법관 임명권, 긴급 조치권을 가지고서 뭐라고 할까요? 황제가 태어났다, 이런 비판을 받았죠. 어쨌든 이는 민주주의 상식에는 크게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74년에는 문세왕에 의해서 유영수 여사가 사망하고 77년도에 대망의 수출 100억 1인당 GNP 1000억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79년 10월 26일 부하였던 중앙정부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운명을 달리하게 되죠. 이러한 삶을 살아온 박정희는 강한 교사 군인으로부터 대통령 유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속에서도 성품은 청렴했기에 군사, 정변, 지도자 등으로 추대될 수 있었고 거만을 담당했던 지구병원 군의관에게 수사관이 왜 대통령인지를 몰랐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낡은 세이프식, 몇개 벗겨진 넥타이핀, 헤어진 협대로 인해서 전혀 대통령인지를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했죠. 그 정도로 검소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의지는 필사즉세의 의지를 간직했습니다. 그는 사선을 넘으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일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에 반대가 있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판단되면 밀어붙였던 것이죠. 그것이 한일협정 체결이었고 또 월남 파병이었고 경부 고속도로 건설이었습니다. 능력에 있어서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례로 야당이 반대로 경부 고속도로를 2차선으로 마무리 짓면서 곧 차량으로 넘쳐날 것이다. 4차선 용지를 확보해라. 접도구역도 분대해라. 그린벨트 설치하고 엄수하라는 지시는 곧 현실화되었죠. 이러한 자질 및 특성은 박정희의 다양한 독서와 사색 그리고 체험의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질 및 특성을 가진 박정희의 리더십은 먼저 리더십과 시대정신입니다. 리더십이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의도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 영향력이라는 개념 하에서 전략 리더십 툴인 시대정신, 비전, 가치, 전략, 과제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은 민주당 정부 9개월간 1522회의 데모가 있었습니다. 즉 데모로 날이 새고 데모로 날이 쳤다 할 정도로 혼란스러웠죠. 이에 따라 국가 안정이 요구되었습니다. 국민소득은 82불로 최빈국으로 인한 경제성장 그리고 북한의 4대 군사노선에 따른 위협 등 국가 안보가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박정희가 주목한 것은 경제였습니다. 그는 배고프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즉 박정희의 시대정신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의 배고픈 극복을 국민의 배고픈 극복으로 승화하려고 몸부림쳤던 것이죠. 그가 제시한 국가 미래 모습은 조국 근대화였습니다. 가난은 나의 스승이다라며 가난 극복에 대한 강한 진념을 가지고 있었죠. 이는 정치적 신념을 넘어선 종교요 희망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식자층에는 민족주의, 서민들에게는 잘 살아 보세라고 설득하여 조국 근대화 한 방향으로 국민을 결집시켜 나갔습니다. 이래이 많은 정신자세 또는 태도의 가치를 박정희는 국가재건운동, 국민교육헌장,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정립해 나갔습니다. 최종적으로 새마을운동 정신은 근면자조협동, 부지런하자, 스스로하자, 서로서로 돕자라는 가치를 설정해서 장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일하며 날이 새고 일하며 날이 지는 분위기를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럼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필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죠. 시간이 없습니다. 이 정도 끝내겠습니다. 네, 다음은 로드맵 행동개념 우선순위 전략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장기 전략하에 60년대는 경공업 중심의 수출 제조, 70년대는 중공업화를 추진하여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냈습니다. 박정희는 총사령관이었고 경제기획원 장관은 참모장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박정희는 김학렬을 좋아했고 사랑했습니다. 김학렬은 제1회 행정고시 수석 합격자였습니다. 머리도 좋았지만 그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여 풍부한 경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정희가 동동주를 마시면서 경제에 대하여 논하던 1급 참모였던 것이죠. 그가 49세에 요절했을 때는 박정희는 내가 너무 혹사시켰어. 또 술도 많이 먹고 라며 울고 또 울었죠. 또 경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김정열입니다. 그는 9년 2개월간 비서실장을 했죠. 외교안보가 어려울 때 나는 여기에 몰두해야 하니 임자가 경제를 맡아주시오 라고 믿고 맡길 수 있었던 참모였습니다. 청와대에서 회식을 하면 김정렬은 늘 학교종이 땡땡을 불렀다고 해요. 술맛 떨어지니까 다른 거 불러라 하면은 따르릉 비켜나세요. 훗날 왜 노래 부르라고 하면은 학교종이 따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김정렬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내가 어떻게 각하 앞에서 폼 잡고 유행가를 부를 수 있었겠다. 그들은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이였던 것이죠. 경쟁 상대였던 박정희와 김정일이
차이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는 배고픔을 체험했기 때문에 빵이 없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병업 우선 정책을 펼쳤죠. 그렇지 않은 김일성은 빵만으로는 살 수가 없다. 나라가 있고 경제가 있는 것이지. 라며 무기를 생산하는 중공업 우선 정책을 펼쳤습니다. 60년 세월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소득은 35대 1. 결과론은 적지만 박정희는 옳았고 김일성은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정과제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입니다. 요즘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낭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죠. 또 박정희는 돈 쓰는 일보다 돈 버는 일을 먼저 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 돈이 없기도 했겠지만 일의 우선순위를 아는 지도자였죠. 그가 예산 등 자원 확보를 하려 가장 먼저 노력한 것은 한일협정 시기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배국론이 또 구골 외교니 비판을 많이 했지만 쟁점 상액은 정권 장의 액수를 8억 불로 타결해서 경제 개발에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월남 파병 역시 1.8이 용병이니 비판도 많았고 또 5,400명의 인명 손실도 있었습니다. 그 대가로 무역 또 미국으로부터 지원 등을 줘야 하더라도 순수히 월남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9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미 2사단, 7사단을 월남으로의 전용을 막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광무관호사 파견해서 2억 5천만 마르크의 차관을 들여왔습니다. 또 배고픈 국민들에게 고기와 우유를 먹이기 위해서 호주 뉴질랜드로 나갔습니다. 대관령의 초지를 조성하고 지리산에 면양 종축장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축산업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벌어들인 돈으로 박정희는 인프라 구축 등에 아낌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전국을 1일 생활권으로 만들었고 일대 도약의 정리를 가져왔습니다. 포항제철은 산업의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조선소건설은 오늘날 제1 조선 강국이 되는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소양강 댐은 호주, 뉴질랜드 방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클랜드에 도착했을 때 한 천전용사가 그 한강에 물이 범람해서 물난리가 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지금 한강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얼병을 했지만 늘 머리가 아팠죠. 그래서 착수한 것이 허영된 건설입니다. 최초에는 우리가 기술력이 없어서 일본 공명에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댐으로 설계를 했죠. 그러나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정교회가 사방에 널려있는 흙과 자갈로 지을 수 있는 살댐을 생각해서 박정희에게 건의하자 박정희는 군 출신이었습니다. 폭격에도 안전한 사역댐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오늘날 수양댐이 만들어진 것이죠. 자동차 산업, 당시에는 일본과 미국의 의지를 나뉘었죠. 68년도에 박정희는 북부 북선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74년도에 100% 북선을 달성합니다. 이때 박정희는 국민차 값을 내려라 라고 유도를 했죠. 이때 이미 박정희는 서민의 마이카 시대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방위산업은요, 70년도에 박정희는 국방과학연구소를 창립합니다. 그리고 71년 11월 11일에 밀명을 내렸죠. 4개월 이내에 기본 병기와 장비를 국산화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이죠. 총이 안 나가도 좋으니 일단 빠져나가요. 일명 번개 계획이었습니다. 예산은 97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연구원들은 밤낮으로 일을 했죠. 그래서 72년 3년도에 소총부터 야포까지 무기 시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백미는 105mm 곡사포였죠. 곡사포가 표적에 명중할 때마다 박정희의 얼굴에는 희색이 많은 거죠. 그리고 75년에 탱크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박정희는 정주영을 불러서 탱크를 만드시오 합니다. 정주영은 눈이 동그래가지고 오원철 수석한테 달려가죠. 뭔 놈의 탱크입니까? 아니다. 미군 전차를 개조하면 됩니다. 각각께서는 탱크를 만드는 회사에 기관차 사업권을 준다고 하십니다. 보너스까지 움켜쥔 정주영이 달려가서 현대 차량을 만들어서 탱크를 만들죠. 이는 현대 종목.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알아주는 K2 전차, KTX 기관차를 만드는 현대 로템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78년 가을 서해안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에서는 긴장과 기대가 교차했죠. 백곰 미사일 시사회였습니다. 여기에 성공함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7번째 미사일 보유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한국과학기술원 전신 한국과학원을 설립할 때 일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당정회의만을 남겨왔죠. 그때 회의 시작하자마자 문교부 장관이었던 홍종철 장관이 반대하고 나섭니다. 왜? 이제 겨우 학생들 데모를 잠재워 만든다. 이 과학원을 설치한다 그러면 교수들이 반대할 것이고 또 학생들이 들고 나올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난감해진 박정희는 당시 교수 출신이었던 남도구 장관에게 공을 넘기죠. 이때 남도구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교부 장관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근대화를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한시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문교 예산으로 하지 말고 기술 예산, 과학기술 예산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카이스트는 과기초로부터 시작했죠. 오늘날도 과기부에 속해 있습니다. 아마 지금과 같이 흑백 논리가 지배하는 현실에서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러한 의문을 가져봅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아주 그냥 뭘까 핵심만 그냥 딱딱 얘기하는 점, 말씀드린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박정희 리더십의 특징은 뭐예요? 첫째, 목표와 수단을 연결하는 전략 리더십을 발표했습니다. 박정희는 명확하고 선명한 시대정신, 비전, 가치, 전략 관계로 국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과를 이루고 냈습니다. 또 김학렬, 남도구와 같이 적재적소에 인재를 구입해서 인재 행렬이 뒤따랐습니다. 한비자가 얘기한 고양이에게는 쥐 잡는 일을 맡기고 닭에 되는 새벽을 알리는 일을 맡겼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지 못한 이것도 많이 보시죠. 또 박정희는 5%씩 95% 확인을 강조했듯이 현장을 중시했습니다. 그가 추진한 사업장에는 제철소든 연구소든 고속도로든 월남도 전쟁터는 반드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초도, 부처, 시도 업무부는 죽을 때까지 거르는 일이 없었죠. 요즘과 같이 탁상 공론이 없었습니다. 또 그는 국가자원을 한 방향 경제로 결집시킨 선택과 집중의 방식을 택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 한일협정, 월남 파병, 독일 왕국 간호사 파견 등도 경제, 돈으로 연결되었던 것이죠. 또 객관적 평가를 중시했습니다. 업무 자체를 박정희는 기획, 집행, 평가, 분석 등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했습니다. 그 가운데 사후 평가를 중시했죠. 요즘 많은 지도자들이 시간이 없다고 인사만 하고 나가는 일은 박정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4시간이든 5시간이든 경청하고 결론을 내리고 후속 조치까지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수출을 많이 한 대사들은 영전시키고 그렇지 못한 대사는 좌천시켰던 것이죠. 오늘날과 같이 네 편, 내 편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의 의사소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그의 말과 글은 사정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의 말과 글을 신중히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리하여 실행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치 철학입니다. 이렇게 탁월한 산업화 리더십을 발휘한 박정희 리더십의 근저에는 어떠한 철학이 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박정희에게는
확고한 정치 철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박정희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원칙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칙과 신념을 간직한 철학자를 소크라테스를 많이 얘기하죠. 소크라테스는 문답과 삼파수, 즉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답을 기다리는 교육 방법을 통해서 청년들을 교육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무사, 너 자신을 알라며 설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부모뿐만 아니라 이 권력자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해야 되니까 이 권력자들은 상당히 곤욕스러워지겠죠. 그래서 이 권력자들은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을 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는 제안을 그러나 거절하죠. 그러자 청년을 타락시킨 뒤에 그리스 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형을 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도망갈 곳을 뻔하죠.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 유명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법은 사회적 합의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원칙과 신념에 따라서 스스로 독배를 들었죠. 박정희는 상식과 거리가 먼 유신 헌법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 최우선이라는 원칙과 신념을 가졌고 한국적 민주주의라며 스스로 정당화하고 또 설득하려 했던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자신의 원칙과 신념에 충실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박정희는 경제 마르크스의 바벨을 이루는 하루조죠. 매달리며 몸부림친 현실주의자. 우린 현실주의 철학자로 아리스토텔레스를 부르죠. 그는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 현실주의이시죠. 현실적, 목적론적 존재론을 주장했습니다. 목적론적 존재론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물이 나름대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연필은 쓰기 위해서, 의자는 앉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박정희는 우리는 민족주문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다 라고 현실적, 목적론적 존재를 주장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한편 박정희는 경제에 그치지 않고 이상 국가의 꿈을 간직했습니다. 우리는 이상주의 철학자로 플라톤을 들고 있습니다. 그는 생산자는 절제되고 수호자는 용기 있고 통치자는 지혜로울 때 정의로운 국가, 올바른 국가가 된다고 했습니다. 즉 이상 국가를 꿈꾼 것이죠. 박정희 역시 경제 발전에 머무르지 않고 민주주의, 국가안보, 민주주의, 조국통일, 순차적 미래를 꿈꾼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정치 철학은 원칙과 신념에 충실한 현실적 이상주의였던 것이죠. 이는 국민교육 현장에 잘 나타나 있죠. 우리는 민족주의, 경제적, 반공 정신의 투철, 국가안보죠. 자유세계 이상, 민주주의죠. 영광의 통일조, 통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독재적 발상이 아니냐, 전체주의적 발상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박정희의 이런 확고한 정치 철학을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겠는가라는 반문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연배가 좀 많으신 분들이 주로 계시니까 제가 그 국민교육 헌장을 조금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결론입니다. 박정희는 이러한 자질비 특성, 리더십,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땅의 공동의 꿈 가난을 끌고 했습니다. 그는 장기 독재라는 결함에도 불구하고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 제1의 대통령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독일의 경제 발전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해듯이 한국의 경제 발전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는 박정희의 리더십과 정치 철학을 연구, 적용, 전파하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지도자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도 해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산업도시 구매의 발전은 비례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박정희 리더십과 정치 철학은 산업도시 구매의 현재와 미래를 종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윤정승 교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